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는 지난 밤 사이에 지수상으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자면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대체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11개 업종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임의소비재, 기술 섹터를 제외하고 8개 업종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게 시장의 주요 분석인데요.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약 1%포인트 가까이 깎았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9월과 10월 시장은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되니까 이런 다소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부각됐던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빅6 기업이라고 부르는 주요 기술주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1% 넘게 올랐고요. 넷플릭스는 2.7%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테슬라도 2.6% 오르면서 꽤 큰 반등을 보였고요. 자, 이처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개별 기업별 이슈가 훨씬 더 중요했던 시장 분위기였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은 오랜만에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월요일 미국 증시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하루 휴장하였고요. 따라서 화요일인 오늘 이번 주 첫 거래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앞서 확인하셨다시피 혼조로 마감한 가운데 다우와 S&P 500 지수가 낙폭을 기록했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는 전일 최고치에서 마감한 이후에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뉴스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 내 입원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가 모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가 2주 전보다 31% 증가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우려를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이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5%에서 5.5%로 하향 조정시키기도 했는데요. 그 주된 이유로는 단연 델타 변이의 확산 그리고 정부 부양책 소진 이 두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건 스탠리에서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이 역시도 오늘장에서의 투자 심리를 저하시킨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미국 증시는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에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로는 산업과 필수 소비재 그리고 부동산 섹터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1%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 약세장 속에서도 임의 소비재 그리고 통신 섹터는 0.3% 내외의 상승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업종 내에서 현재 핀비즈맵에서 보시다시피 빵주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넷플릭스가 3% 오르면서 가장 강했고요. 또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모두 1%대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특징주들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잉부터 봐야겠습니다. 이 주력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의 인도가 늦어질 거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최소 10월 말까지는 인도가 불가능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 주가는 2% 가까이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또 제약사들 역시도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존슨앤존스, 머크사 그리고 암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하향 조정시키면서 세 종목 모두 2%대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흐름 먼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엘살바도르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하루 앞둔 어제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은 엄청난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4개월 만에 한화로는 6천만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400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트윗
하락 때문으로 급등을 한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작 진짜로 비트코인이 돈으로 쓰이기 시작한 바로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이미 이전부터 이 뉴스가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이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엘살바도르의 대다수 인구가 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에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과연 법정 통화로 채택된 이후에 이것이 얼마나 잘 운용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16%의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WTI 가격은 전장보다 1.4% 하락하면서 8월 2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권 수출 가격을 인하한 데 따른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는 1.3%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4가지 선정해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험난한 9월과 10월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기사 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죠. 네, 모건 스탠리가 이제 험난한 9월과 10월을 좀 예고를 했죠. 그러면서 이날 자신들이 얘기를 하는 이 중기 사이클의 막바지에 좀 임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향후 2개월은 성장과 정책 그리고 입법 어젠다와 관련한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9월과 10월이 좀 험난할 것이다, 범피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9월이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에 다소 좀 비수기라는 점 등도 여기에 따른 좀 영향도 부진 전망의 배경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 역시도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그리고 브라질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참 이게 말만 들어도 참 섬뜩한 그런 전망인데 사실 뭐 통계적으로 9월 시장은 좀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8월까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좀 좋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참 그 왈가왈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게 되자 이런 고점 논란이 또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IB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네, 미국 증시가 특히 이제 굉장히 독주를 하고 있죠. 네. 좀 살펴봤더니만 지난 6월 초부터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놀라운 랠리.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경계를 하는 것이 올해 이미 지수가 20% 이상 오르면서 쭉쭉 별다른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목에 다시 한번 차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점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날 마켓워치에 따르면은 다른 IB, 바클레이즈에서는 오히려 연말 S&P 500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기존의 4,400에서 4,6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로 볼 때는 테이퍼 텐트럼, 이 테이퍼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2013년에
테이퍼링을 연준해서 언급을 했을 때는 금리도 급등을 하고 시장이 좀 변동성에 시달렸지만은 실제로 시작을 했을 때는 증시가 한 2% 정도 빠지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또 이익 전망 상향 조정 그런 트렌드와 그리고 실적 서프라이즈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고밸류 부담은 좀 인정을 한다. 그리고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테이퍼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금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을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무게중심을 잡고 좀 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지금 또 시장에서 헷갈려 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뭐 섹터 순환매라든지 그리고 네네. 뭐 스타일 전략상에서 얘기를 하는 가치주냐 성장주냐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헷갈린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과거처럼 한쪽에 좀 쭉 갈 것이다라는 치우치는 생각보다는 것보다는, 네. 좀 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과거처럼 과거와 다르게 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뚝심 있게 밀고 가거나 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많이들 들으셨고 또 다시 보셨겠지만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키워드는 첫날부터 먹통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죠. 엘살바도르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이 공식 화폐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 화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갑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는 그 전자 지갑을 내놨는데 이 전자 지갑이 첫날부터 먹통이었다고 합니다. 자, 중남미에서 가장 작은 국가 가운데 하나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도입을 했어요. 이 소식이 있기 전부터 이 기대감 때문에 크게 반등했던 비트코인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죠.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왜 급락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조금 전 시황에서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건데요. 엘살바도르는 공식 통화로 도입하겠다는 것을 지난 6월에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들은 그 기대감을 안고 이미 주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었고요. 또 트윗이나 뉴스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가 공식 통화로 도입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고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 시점이 오히려 가격의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고 이미 말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한다 증권의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엘살바도르의 도입으로 엄청난 모멘텀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가격의 과대평가 이후 진통을 겪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제가 그 키워드를 설정했던 바로 이건데요. 첫날부터 먹통이었다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전자지갑을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그냥 투자하고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럴 때는 그냥 거래소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지갑을 다들 들고 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사용자가 급격하게 몰려서인지 전자지갑은 첫날부터 먹통이었다는 거고요. 자, 물론 비트코인 긍정론자들은 이런 기술적 문제는 개선하면 그만이라면서 문제될 거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급락했던 원인에 대해서 좀 월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분명히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전자지갑과 관련한 잡음이 나온 것도 이날 암호화폐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인 좀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는 네.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사인 글래스노드에 따르면요. 한 8억 달러짜리 이 비트코인에 대한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도 좀 가격 변동성 심화 요인으로 간밤에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망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미래를 이제 암호화폐가 대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명 플랜 B라는 그런 가명을 사용을 하는 웹상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트위터 팔로워만 한 74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인물 역시도 크리스마스까지 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다음 달이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역시 이제 전망도 그 추세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인데요. 굉장히 젊죠.
만 40세라고 합니다. 굉장히 젊은 인물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이제 도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도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든지 아니면 그 앞서 말씀하셨던 웹상의 그 애널리스트 좀 일단은 가격 상승을 또 점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스마트 레이벤 안경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사진도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마크 저커버그가 레이벤 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을 좀 합성을 해주셨는데,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레이벤의 스마트 안경이 드디어 좀 나올 전망인데요. 왜 저커버그 얼굴이 있냐면은 바로 페이스북과 레이벤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이 같은 스마트 안경을 좀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양사에서 9월 9일에 공개 행사를 하겠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드디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 안경을 실제로 출시를 할지 아니면은 출시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을 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요. 네. 이 초대장에는 출시와 관련한 노티피케이션, 노티를 이제 받으려면 사인업을 해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초대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지난해 9월이었죠. 양사는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증강현실 AR 글래스의 다음 장을 여는 제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스마트 안경 출시를 통해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이제 장을 열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고조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될 제품이 실제 환경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통상적인 AR의 기능을 담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그 제품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될지 예상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요. 어쨌든 뭐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오큘러스를 인수를 했었고 네. 이것도 이제 증강현실 관련 기업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증강현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키워온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벤과 함께 협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한번 직접 보고 싶은데. 좋습니다. 자, 근데 최근 페이스북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견고한 상태잖아요. 월가에서는 페이스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런 기대감을 뭐 반영을 하듯이 오늘도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이후로 따져보더라도 페이스북의 주가가 약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비교적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시중금리가 안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점 그러면서 또 빅테크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점 등이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투자 의견은 다소 좀 갈렸어요. 좋은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로안 스트리트 캐피털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당사의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가 지난 3년간 2배 정도 늘었다. 하지만은 앞으로의 전망도 여전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용자 기반이 이제 페이스북 관련 플랫폼이 한 29억 명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막대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이 수익을 충분히 내면서 자본을 또 재투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 9월 초였죠. 로젠블렛이라는 IB에서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는 $400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된 그 정책을 변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를 좀 경계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로젠블렛에서 $400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의 주가가 $382인데 일단 뭐 $400 이제 업사이드는 있으나 그래도 이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 이 정도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1조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했고 굉장히 온라인 광고 시장의 그 화랑 덕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애플이 자꾸 광고를 그 개인 정보를 안 준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타겟형 광고를 좀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유튜버 가운데 몇몇 분들이 페이스북 요즘에 왜 이러나 나는 미혼인데 자꾸 재혼 광고가 나오네 막 이런 것들도 보이고 네.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들이 역전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빵빵한 라인업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 역시 콘텐츠 기업은 라인업이 빵빵해야 됩니다. 어떤 콘텐츠가 나올지 그 기대감이 잔뜩 있어야지 주가도 오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마블의 첫 아시아 히어로인 상치, 영화 상치 있죠. 인기와 함께 디즈니의 이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빵빵한 가을 콘텐츠 라인업과 함께 넷플릭스도 지금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횡보하던 넷플릭스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번 가을 들어서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가장 주된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번 가을에 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엄청난 다양한 콘텐츠들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에서부터 루시퍼, 또 영화 케이트까지, 여기다 올해 말이 되면은 뭐 코브라카이, 더 위쳐, 유 이런 것들도 새로운 에피소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9월 25일에는 이번에 그 온라인 팬 그 이벤트가 있는데요. 온라인 팬 이벤트에서 약 70여 개의 시리즈와 영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기 드라마인 기묘한 이야기, 그리고 브리저튼, 이것들의 이제 다음 시즌이 공개될 예정인데, 이렇게 많은 콘텐츠라면 밥 먹고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콘텐츠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평가도 상당히 후해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 밤 사이에는 애틀란틱 에쿼티라고 하는 증권사에서 월가 최고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가 $780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보다 약 30%의 업사이드를 전망을 한 거고요. 에버코어 ISI도 기존에 $635였던 목표 주가를 $69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대한 월가의 목표치가 상향되는 분위기인데, 이 넷플릭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 보면은 컨텐츠가 좀 풍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뭐 보고 그 다음에는 뭐 보고 이렇게 좀 바쁘죠, 쟁여놓고 요즘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쟁여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넷플릭스에도 분명히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IB 가운데서 이번에 최고 목표 주가 $780가 나온 것이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좀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넷플릭스의 주가도 꾸준하게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최근에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를 570에서 595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결정력이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17년에서 20년 사이에도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구독자 수 증가세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지만은 ARPU, 그러니까 유저당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의 성장이 매출 성장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넷플릭스도 그냥 구독자를 마냥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이제 플러스로 돌고 있는 그런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아니라 실제로 ARPU, 얼마나 유저들을 통해서 뭐 가격 인상이나 뭐 네네.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매출을 뽑아내느냐가 앞으로 좀 관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실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 매출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구독자 수 증가만 봤었잖아요, 사실. 네. 많이 늘어나면 뭐 주가도 크게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ARPU의 추이가 그 실적과 주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이제 ARPU 지표를 뭐 넷플릭스가 공시를 하는지는 저가 네네. 좀 헷갈리는데요. 네네. 뭐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뭐 다른 기관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고, 뭐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실적을 좀 발표하는 그 수치를 많이 바꾸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미주 시장의 좀 성장이 좀 부진하니까 그거를 좀 뭉뚱그려서 최근에는 발표를 할 만큼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공시자료에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면 이 기업을 볼 때 앞으로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 힌트가 나옵니다. 그런 거를 좀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